여기 한 여성이 일본 길거리에서 무언가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격양된 목소리로 뭐라고 말하는 그녀.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작은 시골 도시에서 온 엠마라고 해요. 제 고향은 정말 작은 도시랍니다.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어서 미국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꼭 들리는 여행지 중 하나죠. 워낙 아름다운 마을이라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지만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 제 입장에서 고향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저에겐 늘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갈망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대학을 수도인 워싱턴 DC로 갔어요. 처음엔 가슴이 엄청 두근거리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대학 생활을 하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대학 졸업 후 직장 그리고 앞으로의 제 미래까지 고향이 아닌 이곳 워싱턴에서 보낼 거라는 저의 말에 제 부모님들은 탐탁치 않게 받아들이셨고 결국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대학 졸업 후 다시 고향의 자리를 잡게 되었죠. 처음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모든 게 다 싫고 이 지겨운 곳에서 또 하루하루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무기력하게 지내기 일쑤였죠. 부모님도 그런 제가 보기 안쓰러우셨는지 어느 날 머리도 식힐 겸 여행을 갔다 오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속으론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고향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데 나는 원망의 말을 했지만 이렇게 여행이라도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꾹 참았죠. 저에게 있어 여행은 설렘 그 이상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장소로 여행이란 가슴을 벅차게 만들죠.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저는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동양권으로 가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미국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다닐 수 있었고 저희에게 익숙한 서양 문화보다는 아는 것이 많이 없는 동양 문화가 좀 더 흥미로웠거든요. 미지의 세계를 향한 호기심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알아보니 한국, 일본, 중국으로 여행지가 추려졌고 저희는 이 세 나라 중 어디를 가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각 나라의 특징을 알아갈수록 더욱 흥분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일본을 첫 번째 선택지로 염두에 두었어요. 제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데 제 기억으로는 일본인들이 가장 친절했거든요. 조용조용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예의 바른 모습에 매료되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 한 명은 중국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더라고요. 중국은 땅도 넓고 인구도 많으니 다른 나라보다 다양한 문화가 있을 것이고 역사도 깊을 것이라는 이유였죠. 친구의 말을 들으니 중국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저희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동양의 오리엔탈적인 신비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 보였거든요. 솔직히 인터넷에 한국을 검색한 뒤에 본 이미지는 실망스러웠어요. 동양에 대한 환상이 싹 사라지는 사진들이었죠. 고층 빌딩 높이 솟은 아파트들, 건물들도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어요. 아기자기한 풍경 덕분에 매년 수많은 여행객이 찾는 고향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허탈감이 들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의논 끝에 일본에 가기로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일본인에 대해 나쁘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일본 여행을 결정하니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 차올랐죠. 본격적으로 여행을 준비하기 전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대학에 갔거나 일을 하는 친구들을 오랜만에 보는 날이었죠. 그곳에서 저희는 얼마 전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는 친구와 대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일본 여행을 별로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일본 여행에 잘 맞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왔어. 과거로 간다면 절대 가지 않을 거야. 친구의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저희는 그 이유에 관해 물었죠. 그 친구는 일본이 성에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었어요. 저희는 처음에 그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했죠.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양 문화도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개방적이지 않은 나라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친구는 일본의 성문화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일본 포르노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지. 일본은 모든 걸 성적인 것과 연관시켜. 일본에는 성인용품 거리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는 VR 기계로 실제 포르노 배우와 함께 있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대. 그런 걸 길거리에서 대놓고 이용한다는 게 상상이나 돼. 사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친구가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조금 과장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친구의 표정을 보니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친구는 답답하다는 듯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편의점 같은 곳에도 성인 잡지가 버젓이 전시되어 있어. 그 누구도 그런 잡지를 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까. 저는 놀라서 물었죠. 성인이 그런 잡지를 사는 게 무슨 문제가 돼? 친구는 한숨을 푹 쉬면서 대답했어요. 편의점이나 슈퍼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잖아.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것들에 노출된다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뜻이야.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성적으로 개방된 나라라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에게는 조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친구의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여기까지는 문화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어. 그런데 나한테 트라우마를 안겨준 이유는 따로 있었지. 저희는 어느새 친구의 말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 궁금증이 점점 커졌죠. 여행하다가 만난 일본인이 자기 고향의 아름다움을 엄청 자랑했어. 직접 숙소도 잡아주는 친절을 베풀길래 감사한 마음으로 여행을 하러 갔지. 친구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어요. 숙소 주인장은 70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그 사람도 굉장히 친절했어. 마지막 날 밤에는 떠나기 전에 좋은 술을 대접하겠다고 방으로 찾아온 거야. 저희는 절대 모르는 사람이 주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클럽에 가면 술에 약을 타서 건네주는 몰상식한 사람들을 여러 보았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생겼어요. 그 주인은 계속해서 술을 권했어. 우리가 마시지 않으니까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더라고. 그렇게 혼자 술을 훌쩍 마시더니 술에 취하고 말았지 뭐야.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술에 취한 그 사람이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꺼냈는데 그건 포르노였어.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토록 친절했던 사람이 대뜸 포르노를 보여주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소름이 돋았어요. 그 주인장은 포르노를 보여주는 게 친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 거야. 친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어떻게 그런 행동을 친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건 모르겠어. 다만 이 일을 전해 들은 일본인 중 그 누구도 주인의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친구는 한 가지 사실을 덧붙였어요. 일본에는 시니어 포르노라는 문화가 따로 있다는 거였죠. 최근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니어 포르노라는 장르도 발전했다는 건데 65세나 되는 여자 배우가 출연하기도 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포르노가 일본인들의 일상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큰 충격을 받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일본의 성문화에 대해 찾아보았어요. 여자 3명이서 간다고는 하지만 결코 안전해 보이지 않았죠. 일본인들이 추구하는 성문화도 거북하게 느껴졌고요. 무엇보다 일본에서 실종되는 외국인 여행객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도 한몫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정말 무서워졌죠. 저희는 당연히 다음 여행지로 중국을 생각했어요. 이번엔 여행을 준비하느라 큰일이 없었기에 곧바로 상하이로 향했죠.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호텔에 도착한 그날 호텔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밖을 보니 사람들이 파티 같은 걸 하는 것 같았는데 파티라고 하기엔 어딘가 이상했죠. 무언가를 깨부수는 소리도 나고 계란이나 밀가루를 던지기도 했어요. 저는 사고라도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난 건 아닌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숙소에 후기에 이런 게 있다며 후기를 읽어주었어요. 호텔 바로 옆 건물에서 결혼식을 하는 시끄러운 사람들 때문에 호텔에서 묵는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직원에게 방을 건물 반대쪽으로 옮겨주길 요구했지만 그들은 이것이 중국의 문화라며 내 요구를 무시했다. 내 인생 최악의 숙소이며 이해할 수 없는 결혼 문화를 가진 중국에 다시 방문할 일은 없을 것이다. 저희가 본 것은 파티가 아니라 결혼식이었던 거예요. 놀라웠죠. 이렇게 시끄럽고 과한 게 결혼식이라니요. 저희는 이 소란스러움의 이유를 찾기 위해 중국 결혼 문화를 검색했어요. 그런데 검색하자마자 나온 글은 신부의 친구를 겁탈하는 신랑 친구들이었어요. 끔찍한 제목이었죠. 하지만 분명 과장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면 중국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이런 글을 쓴 것이라 믿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글을 누른 저는 제 선택을 후회했어요. 그 글에는 중국인들이 한 여자를 둘러싸고 몸으로 지시기는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더 이상 영상을 이어보지 못한 채 영상을 꺼버렸어요. 같은 여자로서 보기 힘든 장면이었지만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했기에 한 친구가 용기를 내서 영상을 보았죠. 영상이 끝난 뒤 친구가 남긴 말은 역겨워였어요. 실제로 여자를 덮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여자의 몸을 더듬고 옷을 벗기려는 모습이 담겨 있었대요.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사람 중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영상 속 남자가 중국어로 만져라고 말을 한다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것이 더욱 끔찍했던 이유는 여자가 당황해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중국의 결혼 문화를 미개하다고 여기게 된 계기는 이런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또 다른 결혼식 영상에서는 무려 2명의 여자가 신랑의 친구들에게 장난감 취급을 받고 있었고 그만해 달라 이야기하는 여자들의 말을 듣는 남자들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이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죠. 실제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서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나왔더군요. 중국인들은 시골의 몇 마을만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들과 이 미개한 결혼 문화를 분리시키려 했지만 저희는 보았어요. 며칠간 이어지는 결혼식 피로연에서 남자들이 신부의 친구로 보이는 몇몇 여자들의 옷을 벗기고 끌고 가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것을 본 주민들마저도 아무렇지 않게 그 모습을 보고 지나치는 것을요. 이런 걸 보니 정말 머리가 아팠어요. 저희는 도저히 이런 나라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당장 이 중국을 떠나기로 했죠. 너무나 불안하고 무서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는 바람에 길이 막혔어요. 도로를 막은 경찰은 몇 명의 여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몸을 수색하고 있었죠. 저와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경악했어요. 저는 테러리스트 국가에 가서도 그런 수색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었죠. 여자의 옷 안에 손을 넣고 다리 사이까지 훑으며 만지는 행동을 했다간 감옥에 갈 테니까요. 만약 그 여자가 흉기를 가지고 있을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몸 수색을 하는 것이라면 거리를 두어야 해요. 사람이 가까이 올수록 공격하기 쉬워진다는 건 어린아이들도 아는 사실이니까요. 결국 그 경찰이 하던 몸수색은 그저 여자의 몸을 탐하기 위한 더러운 손길이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았어요. 시골의 소수들만 그런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에게 묻고 싶었어요. 대체 내가 본 것은 무엇이냐고요. 너무나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죠. 공항에서 저희는 고민에 빠졌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죠. 저희는 한국의 항공사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한국에 갈 생각은 없었지만요. 그때 항공사 직원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체크인을 할 것인지 물어보았죠. 저희는 티켓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직원은 반갑게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먼 곳에서 고국의 말을 들으니 위로받는 느낌도 들고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저희는 그 직원과 대화를 하며 저희가 티켓을 예매하지 못한 것과 무슨 이유로 중국을 떠나게 된 건지 들려줬어요. 직원은 저희의 일이 마치 자신의 일인 양 안타까워하며 한국 여행을 추천해 주었죠. 저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직원의 말을 거절했어요. 한국은 저희 선택지에 없었다고요. 그러자 직원은 한국처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중학생 아이들도 새벽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딱 한 곳 한국일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솔깃했죠. 그 직원이 굳이 저희에게 거짓말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직원은 못 믿어하는 저희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기까지 했어요. 저를 믿어보세요.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 번호로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고민한 끝에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비행기에서부터 한국은 남달랐어요. 승무원들은 모두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고 승객에 대한 책임감도 남달라 보였죠.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거죠? 눈이 닿는 모든 곳이 깨끗할 수 있는 거예요. 입국장으로 가는 곳에는 레일이 깔려 있어서 걷지 않아도 됐고 패브릭으로 된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어 보였고 얼룩도 없었어요. 청소의 신이 있다면 그건 한국인일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가장 큰 걱정은 숙소였어요. 일본과 중국 모두 숙소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기 때문이었고 급하게 온 탓에 한국에 도착한 후에 급하게 숙소를 잡았거든요. 안전하게 호텔 같은 곳에서 묵으면 좋았겠지만 중국에서 예약해뒀던 것들을 전부 취소하면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간 탓에 좋은 숙소를 잡는 건 어려웠죠. 그래도 숙소까지 찾아가는 건 쉬웠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지하철이 너무 잘 되어 있었고 대중교통 또한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지하철 앞에 스크린도어라는 것이 있어서 사고가 나는 불상사를 막는 것도 너무나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이런 게 공항뿐만 아닌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크린도어와 지하철역 주변의 맛집,
버스 정보 등을 알려주는 기계까지. 저희는 한국이 미국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발달한 나라라는 것을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후 숙소를 도착한 후에도 감탄을 금치 못했죠. 너무나 깨끗했고 직원도 친절했거든요. 저희가 상상한 숙소는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잡은 숙소의 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서비스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안락한 곳에서 조용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죠.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나니 밤이 늦은 시간이더라고요. 10시가 다 된 시간을 보고 저희는 막막해졌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행하러 다녔던 많은 나라들이 7시에서 8시가 되면 문을 닫았거든요. 저희는 먹을 것을 사온 것도 아니고 숙소에서 룸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꼼짝없이 다음 날까지 굶을 거라고 생각했죠. 꼬르륵거리는 배를 부여잡고 창밖을 보는데 숙소가 있는 곳에서 골목을 빠져나가면 보이는 거리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희는 저곳이 무엇인지를 한참 생각했죠. 나가볼까 친구들은 고민하는 듯 했어요. 항공사 직원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직접 한국의 치안을 경험해 본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창밖을 보며 소리쳤어요. 얘들아 저것 좀 봐봐. 아이들이야. 아이들. 친구의 시선을 따라간 곳에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학생들 몇 명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어두운 골목을 지나 번화가로 향하는 학생들을 본 저희는 용기를 내서 밖으로 향했죠. 숙소를 나왔을 때는 어두운 골목에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밝은 번화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떡 벌리고 넋을 놓고 말았죠. 10시 반이라는 시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다녔고 분명 문을 닫을 거라 생각했던 가게들은 여전히 환하게 불을 켜놓고 영업 중이었어요. 대충 문 열린데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저녁을 먹자. 패스트푸드점은 열려 있겠지. 라고 생각하던 저희는 고민에 빠졌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는 건 여행을 다니면서 처음이었죠. 고민 끝에 아무 가게나 가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식을 주문했는데 음식이 나오자 저희는 점원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주문한 건 이게 아닌데요. 점원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저희는 고기를 주문했는데 왜 채소같이 생긴 것들을 주는 거죠? 그리고 양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은 게 말이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음식점이 많다고 그것들이 다 좋은 퀄리티인 것은 아닐 텐데 저희의 실수라고 생각했죠. 아무리 배가 고프고 주변 환경에 정신이 없더라도 잘 알아보고 갔어야 했다고 자책하고 있었어요. 직원은 답답한지 저희에게 무언가를 얘기했지만 언어가 달라서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죠. 저희는 직원이 변명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로 항의를 했으면 내놓은 음식을 다시 가져가고 제대로 된 음식을 내어놓을 법한데 끝까지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주 뻔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저희가 외국인이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와 실랑이를 하던 직원의 뒤에서 다른 직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직원의 손에는 커다란 쟁반이 들려 있었죠. 쟁반을 든 직원은 무슨 소란이냐고 묻는 듯 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직원은 쟁반에서 접시를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건 저희가 주문한 음식들이었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음식을 줬는데 또 다른 음식을 준다니. 저희는 처음에 여러 가지 음식을 가져온 직원에게 우리의 음식이 나왔으니 이 작은 접시에 있는 음식을 도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직원은 그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이 한국인은 대체 뭘 어쩌고 싶은 건지. 이 작은 음식의 가격을 추가로 받고 싶은 건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을 때 식당 구석에서 음식을 먹던 한 사람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음식들은 공짜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괜찮아요. 직원이 이런 말을 했다면 믿지 않았겠지만 저희와 같은 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공짜라고요? 어떻게 식당에서 주는 음식이 공짜일 수 있죠? 그러자 그 사람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는 반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주문한 게 메인 디시라고 하면 그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반찬을 주는 거예요. 에피타이저 그런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에피타이저처럼 입맛을 돋구기 위한 용도는 아니에요. 그냥 메인 음식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조금씩 드시면 돼요. 저희 얼굴은 화로 빨개진 게 아니라 민망함으로 붉어졌어요. 저희는 직원에게 사과를 건넸죠. 직원은 한숨을 푹 쉬었지만 이내 저희가 이렇게 반응한 걸 이해할 수 있다며 저희의 무례를 용서해 주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돌아갈 때 음료까지 선물로 주더라고요. 저희는 직원의 배려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일본, 중국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해버렸는데 한국은 저희가 저지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배려심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또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나서서 도움을 준 다른 손님에게도 감사함을 느꼈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했는데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어요. 대체 이렇게 엄청난 요리를 한 셰프가 누구인지 궁금했죠. 저희는 직원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담아 물었어요. 대체 이 요리를 누가 한 거죠? 저희의 무례함을 사과하기도 할 겸 셰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주방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여기까지 오는 길에 수도 없이 봤던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이런 요리를 하다니. 역시 사람의 외모로 능력을 평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 중 저희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주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훌륭하지만 여기는 아주 흔한 음식점 중 하나예요. 이 동네에 있는 식당 어디를 가도 이 정도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대단한 셰프가 아니라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는 분들도 솜씨가 대단하거든요. 저희는 그 이유에 대해 물었어요. 한국은 요리를 학교에서 배우기라도 하는 건가요? 그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해외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한국처럼 다양한 식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곧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선 반찬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재료를 물어보니 연근이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저희는 연근이 무엇인지 알자마자 휘둥그레졌어요. 이런 걸로도 음식을 만들었다고.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은 대체 얼마나 창의적으로 요리를 하는 거지. 미국도 음식으로는 빠지지 않는 나라이지만 이런 종류의 음식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한국을 여행하는 내내 다양한 반찬을 접했고 건강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맛에 매료되었죠. 한국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뒤로 머릿속에서는 한국이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선언했어요. 우리 집안의 레시피가 대대손손 내려온 것이고 전통적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레시피를 연구하고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저를 믿어주세요. 가문의 레시피를 발전시켜서 더 크게 성공해 볼게요. 부모님은 제가 바로 가게를 물려받길 원하셨지만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저는 한국으로 음식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 과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나 기대되고 한국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길 바라고 있답니다. 이렇게 저희 동양 여행은 끝이 났어요. 처음에는 일본과 중국에서의 문화 충격으로 힘들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이 여행을 통해 저는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제 삶의 방향까지 바꾸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 요리의 매력을 미국에 알리는 것이 제 꿈이 되었답니다. 여행은 정말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한국 꼭 가보세요. 아, 내 몸 상태가 왜 이러지? 이러다 한국에서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한 여성이 표정이 좋지 않은 채로 약국으로 들어섭니다. 약을 건네받은 여성은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약사에게 말을 건네는데요. 약사가 머뭇거리면서 대답하자 여성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콰도르인 미키라고 합니다. 저는 에콰도르에 있을 때는 중산층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었습니다. 제가 안 좋은 직업도 아니고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니까요. 아빠가 의사셔서 남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자랐던 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서 의사의 길을 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산층이 아니구나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빠의 부러진 안경 때문이었죠. 아빠는 나이가 드시면서 안경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그 안경이 없으면 생활하기 불편해하셨어요. 안경원에 갔더니 새로 맞추는 비용도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하더군요. 기본 한 달은 걸릴 듯 했어요. 아빠는 고칠 비용이 없다며 안경이 부러진 다리를 대충 테이프로 두르시고는 쓰고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까움이 밀려오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중산층이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의사가 되면 존경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에콰도르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콰도르는 의료인들이 많아서 굳이 더 이상의 의료인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죠. 그렇기에 다른 나라로 파견을 보내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월급은 한국 돈으로 3만 원에 불과했었습니다.
식당 종업원들도 30만 원은 좋게 받는데 저는 한 달을 일해도 3만 원이니 정부가 의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는 사례죠. 공무원들도 이런 월급을 받고 생활했습니다. 정말 목숨만 겨우 부지할 수 있는 정도인 것입니다. 주변의 동료들은 결국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일을 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저는 브라질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브라질로 의료진들을 파견 보내고는 했었는데 제가 가게 된 것이었죠. 외국의 의료 체계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저는 들떠 있었습니다. 도착한 브라질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대우가 확실히 다르더군요. 그런데 더 확연한 차이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의사 일을 하는 것보다 브라질에서 막노동을 하는 것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더군요. 의사인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했던 노예 의사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씁쓸한 현실에 웃음이 나왔죠. 그렇게 점차 의욕이 없던 와중에 우연히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같이 일하시는 의사 선배가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해주셨기에 갈 수 있었어요. 에콰도르 정부에서는 못 가게 막으려 했으나 의료계를 더 발전시킨다는 명목하에 갈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잘 알지도 못했었는데 사람들의 윤택한 생활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기분이 묘했어요. 세미나에 들어가자 온 나라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의상부터 저와 달랐습니다.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결국 그날 먹은 점심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죠. 저는 체에서 더부룩한 배를 끌어안은 채 약국에 들어섰습니다. 이 약사가 영어를 잘하셔서 제 상태를 설명하기 쉬웠죠. 생각보다 약이 비쌌기에 들고 온 돈이 모자라 머뭇거리니 약사가 웃으시면서 선물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그냥 가겠다고 했으나 그는 외국에서 아픈 게 가장 서러운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감사하다며 받은 약을 들고 있다가 문득 개인적인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약사에게 얼마를 버는지 물어봤습니다. 무례한 질문인 것을 알고 굳이 대답 안 해주셔도 된다고 했으나 머뭇거리시다 자신의 월급을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제 월급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서 충격받았습니다.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저는 이 일화를 이야기하며 선배에게 이게 맞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선배는 무슨 소리냐고 하셨지만 제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 듯 싶었죠. 하지만 답변은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위해 해왔던 일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브라질로 돌아가자마자 의사를 그만두고 에콰도르로 돌아갔습니다. 선배는 제게 세미나가 잘못된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했었죠. 저는 에콰도르에 도착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차라리 영어라든가 아시아권이라면 일본이나 중국이 더 낫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셨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일화 때문에 의사를 그만둘 용기를 얻었던 것이기에 무조건 한국어를 배워 한국으로 가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한국어는 저에게 정말 어려운 언어였어요. 에콰도르어랑 다른 점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신체를 공부하던 저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한국어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에 보탬이 되었죠. 그런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숨통이 트이더군요. 의사 월급보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더 월급이 셌거든요. 의사를 했을 동안에는 돈이 모이지 않았는데 돈이 모이기까지 했죠. 아빠는 저와 엄마를 보시고는 의사 생활을 그만두셔야 하는지 고민하시더군요. 엄마도 일을 하셨는데 아빠보다 많은 금액을 벌고 계셔서 저와 둘이서 생활비를 책임진다고 봐도 무방했죠. 아빠는 자신이 가장인데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힘들어 하셨어요. 저와 엄마는 아빠가 사람을 살리는 깊은 사명의 직업이라는 것이 항상 자랑스럽다는 말을 하고는 했죠.
그렇게 저는 돈을 모았고 한국행에 필요한 것을 완료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으로 향하는 저를 반대했어요. 특히 엄마가 여자 혼자서 다른 나라에 사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면서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죠. 저는 정말 간절했거든요. 한국에 가게 된 첫날이 생각나네요. 너무 설레서 잠도 설쳤습니다. 사실 돈도 중요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너무 절실했습니다. 에콰도르 안에서 살던 제가 한국으로 갔을 때 느꼈던 충격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거든요. 에콰도르에는 오래된 차들이 많아요. 단종된 차들이 많아 관광 상품이 되고는 하지만 실상을 보면 차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새로운 차를 사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실이었죠. 그런데 한국에 왔을 때 반짝거리는 새 차들을 봤을 때의 기분은 정말 신세계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브라질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었죠. 제가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새롭더군요. 저는 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의사 생활을 청산한 것이 아깝지 않냐는 말을 듣고는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에콰도르에서는 의사로 일을 해도 소모품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으나 한국에서는 제가 꼭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게 해줬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지낸 지 5년 만에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정말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굉장히 망설이셨지만 제가 어떻게 사는지 보시러 오라는 말을 수락하셨죠. 부모님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보고는 신기해 하셨어요. 저는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에콰도르에서는 한국처럼 고층 아파트를 보기가 힘들어요. 아마 한국 오셔서 고층 아파트는 처음 보셨을 겁니다. 집에서 제일 놀라셨던 건 역시 도어락이셨어요. 열쇠를 쓰는 나라이기에 열쇠가 없다는 것에 새로워하셨죠. 도둑이 들지 않냐면서 걱정도 하셨으나 그럴 일 없다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 후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었던 잡채밥을 아빠에게 선사해주고 싶어서 집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갔죠. 저와 부모님은 서로 아껴두었던 궁금증을 풀어놓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등의 이야기 말입니다. 아빠는 여전히 월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더군요. 저는 아빠가 행복해하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을 하던 와중에 부러진 아빠의 안경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다음 가야 할 곳을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잡채가 파스타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맛있게 드셨어요. 달달한 맛도 느껴져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흐뭇하게 그 모습을 보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안가로 향했습니다. 제가 무작정 데리고 가니 부모님은 어디인지도 모르고 따라오셨죠. 안과에 도착한 부모님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시고 병원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어요. 아픈 곳이 없다면서 그냥 돌아가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꼭 필요한 검사라며 접수를 하고 기다리기 시작했죠. 차례가 되어 검사한 아빠는 예전보다 시력이 더 떨어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괜히 마음이 안 좋더군요. 눈에 맞지도 않는 도스에 안경을 계속 써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충격인 것은 엄마가 백내장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약간 희뿌옇게 보일 텐데 백내장이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엄마는 생각하지도 못한 말에 당황하신 듯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한국은 빠름의 나라 아니겠어요? 다음 날 잠깐 와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백내장 초기라서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엄마는 돈이 많이 들까봐 걱정하셨지만 그만큼의 돈을 잘 벌어놨다면서 웃었죠. 더군다나 한국의 의료기술이 좋은 편이었으니까요. 검사를 마치고 안경원에 와서야 아빠는 자신의 안경을 위해서 안과에 갔던 걸 아셨죠? 아빠는 안경을 맞추면 이미 에콰도르에 돌아가야 한다며 손사래를 치셨는데 저는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죠. 수많은 안경테 중에 아빠가 원하시는 안경테를 선택하고
시력 검사표를 안경사에게 주니 기다리라는 말이 있으셨어요. 얼마나 걸리냐는 말에 20분 정도 걸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모님과 함께 대기 소파에 앉았어요. 부모님께 잠깐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마치고 얼마 후 새로 맞춘 안경이 나왔죠. 부모님은 잠깐 놀란 눈으로 안경사와 저를 보시더니 아빠는 안경을 써보시고는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렇게 아빠의 10년이 넘은 안경이 한국에서 버려졌습니다. 그 후에는 부모님과 함께 63빌딩에 올라가 전경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한강공원에서 산책했죠. 저녁에도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것이 신기하다며 좋아하셨어요. 유람선도 탔는데 정말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두 분을 보니 기분이 좋더군요. 다음 날 엄마의 백내장 수술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아빠조차도 이게 맞냐고 의심을 할 정도였는데 웃긴 건 그날 오후부터 엄마가 눈이 잘 보인다고 했다는 거예요. 수술이 잘 끝났다는 거죠. 그렇게 부모님은 저와 함께한 2주를 알차게 보내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일을 떠올리고는 하는데요. 현재 아빠는 의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평안한 생활을 보내고 있으세요.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에콰도르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일을 그만두시고 평안한 여생을 보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현실이 되었네요. 제가 한국 덕분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그 사회생활은 대부분 직장생활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것이기는 하지만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 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직장생활에서의 만족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일본 회사에서 좌천되어서 한국 지사로 오게 되었다는 일본 남성의 경험담인데요.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오면 나름 엘리트라고 자부했었던 그는 일본의 직장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쫓겨나기까지 하면서 큰 상처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좌천되어 오게 된 한국 때문에 그는 큰 행복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한국 지사로 발령나는 바람에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슈미르입니다. 어느새 눈 뜨고 보니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게 되면서 거의 절반은 한국인이 되어버렸어요. 과거에 전 아마 지금쯤 제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겠죠. 저는 일본에 다신발 디디기도 싫은데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인생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네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죠. 당연히 취직까지 일본에서 할 생각이었고요. 왜냐하면 제 오랜 꿈 때문이었어요. 제 꿈은 거대한 일본 시장에 뛰어들어 그 시장을 개척하고 나중엔 개인 사업까지 하는 것이었죠. 부푼 꿈을 가슴에 안고 일본 회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취업을 준비하면서 잔뜩 환상에 가득 찼던 상태였는데요. 한 선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전 대학교에서 주최한 동문특강을 듣게 됐는데요. 동문특강이란 우리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님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선배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 회사 소개는 물론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한 팁들을 공유해 주시죠. 취업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입니다. 마침 제가 원했던 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는 회사의 장점을 슬슬 말해주었죠. 그렇게 들어보니 그곳은 마치 천상계 회사처럼만 느껴지더군요. 야근이 없는 건 당연하고 주말 근무 역시 없는 데다가 퇴근 후 업무 연락 같은 건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회사에 목숨 바쳐 일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할 일도 없다고 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고요. 굉장히 혹하더군요. 요즘 사람들이 단연 선호하는 기업 분위기가 바로 수평적 관계 아니겠어요?
선배는 일본이 아날로그 문화가 뿌리 깊은 국가이지만 사내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고 하면서 회사 자랑에 신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배의 말만 믿고 미친 듯이 취업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원하는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절망적이게도 현실은 달랐습니다. 선배의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요. 우선 회사에 목숨 바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좋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사심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나 역시 회사를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이나 그 어떠한 열정이 생기지 않거든요. 이 회사를 위해 내 한 몸 바쳐 일하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일이 지루해지고 일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보니 출근하기가 미치도록 싫어져요. 마치 정신병에 걸릴 것만 같았죠. 찰리 채플린처럼 수많은 톱입니다. 바퀴 중 하나가 된 듯한 기분으로 매일매일 출근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회사는 휴가를 호방하게 주는 편이었는데요. 이건 역시 그리 좋기만 하지 않았답니다. 춘절이나 국경절, 노동절, 중추절 등의 휴가를 주지만 일본 내에서 연휴 기간엔 어딜 가도 사람이 초만원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미어터질 듯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 뒤통수 구경만 하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국경절 연휴 때 대학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기차표를 예매했었어요. 넉넉히 하기 위해 기차 출발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갔었는데요. 줄 기다리고 보안 검색을 기다리는 동안 이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는 바람에 기차를 놓치고 말았답니다. 믿겨지시나요? 이 정도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제가 선배의 말 중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했죠. 사실 선배의 말은 틀린 말이 더 많았어요. 워라밸이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고 퇴근 후에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와요. 밤이건 새벽이건 상관없죠. 그래서 업무와 일상생활의 분리가 불가능해요. 입사하면 일본에서 쓰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고 하는데 그 후부터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거나 다름없죠. 그 어플을 통해 1분 1초마다 가진 곳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조직 문화는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직장 내 갑질이나 왕따, 꼰대짓은 기본이었죠. 자기보다 뒤늦게 들어온 직원에게 텃세 부리는 건 당연했고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또래가 들어오면 미친 듯이 견제해요. 마치 고등학교를 보는 듯하죠. 어른이 되어서도 학생 놀이를 하는 사람은 또 처음 봤네요. 하여튼간 저는 이런 이유에서 일본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려면 인맥을 잘 쌓아야 하는데 성향이 0달러 일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으니 결국 일본인 커뮤니티 내에서만 머무르게 됐죠. 전 제가 일본에서 도태될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으니 어느 정도 그 나라 분위기와 잘 맞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회사 생활은 또 다른 일이더라고요. 일본 사람들과도 결이 맞지 않아 매번 부딪히게 되고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건 회사가 계약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왜 이 계약서대로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면 일본 사람들은 성향상 계약서는 언제든 상황에 맞게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하거든요. 그들은 회사 사람을 마치 한 마을에 사는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의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를 신의가 없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놈으로 낙인 찍어버려요. 뭐 저도 그렇게 되어버렸죠. 전 본사에 찍혀서 한국지사로 좌천되고 말았습니다. 전 일본에서 계약도 한 번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하고 인맥도 제대로 쌓지 못한 채 한국에 있는 지사로 와야만 했습니다. 모든 게 절망적이었죠. 본사가 아닌 지사에서 일할 바엔 일본에 돌아가서 사업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또 그렇게 하자니
아무런 사업 기반이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우선 한국에 있는 지사에서 경제적인 기반이든 뭐든 좀 쌓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조 제 생각이 틀렸어요. 오히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일본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좋았거든요. 게다가 외국계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기회의 땅이었어요. 지사에서 일하면서 일본과 한국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이 훨씬 많고 협력하는 기업도 대부분 한국 기업이니까요. 다른 점 중 좋았던 건 한국은 철저히 능력 위주의 기업 문화라는 겁니다. 일본에선 딱히 그런 걸 느끼지 못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 능력보다는 주로 물질적인 거나 금전적인 거에 의존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곤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정말 얼굴이 두껍구나 체감했었죠. 상대방이 아무리 자기 제안을 거절해도 집요하게 접근해서 마침내 목적을 달성하려는 근성이 있어요. 심지어 그 자존심 센 사람들도 계약을 따내기 위해 모든 자존심과 허세를 내려놓고 상대에게 머리를 조아린답니다. 이건 다 그들의 계획이에요. 클라이언트들은 일본 기업이 이렇게 수그리고 나오니 그들의 그물에 빠지게 되는데요. 표면적으론 정성이 가득한 일종의 접대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그런 친절에 속아 그들과 한편이 됐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답니다. 아무튼 일본 사람들은 거침없이 아첨을 하고 뇌물을 주고 구걸해요. 실제로 전 일본 본사에서 일할 땐 계약을 하려면 뒷돈을 줘야만 하는 상황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창피했죠. 근데 그러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언젠간 저 역시 그런 사람이 될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능력 위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어요. 이게 정말 정정당당하고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들은 무척 열심히 일했고요. 각자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열심히 발로 뛰고 밤새워가며 계약서를 만들고 훌륭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해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저는 이런 사내 분위기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자극을 받게 됐어요. 또 진심으로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하는 상사들이 많았죠. 여태껏 그런 사람들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하다 보니 저는 애사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는 만큼 사이도 좋았는데요. 한국 지사는 사내 분위기가 좋은 편에 속했어요. 직장 내 정치질이라든가 직원들끼리 시기 질투 혹은 따돌림 같은 걸 전혀 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회사 자체에서 직원들을 아끼고 챙기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적어도 형식적이더라도 말이에요. 반면 본사는 아니었거든요. 인력이 넘쳐나다 보니 직원 하나하나가 소중한지 모르나 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24시간 동안 기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력이 많으니까 대충 쓰다가 누군가 지쳐 떨어져 나가도 그들에겐 그것은 일도 아니니까요. 다시 다른 인력을 충원하면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 일했을 땐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자주 바뀌었었습니다. 바뀌고 또 바뀌고 나중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차츰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니 사람들이 회사를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회사 자체에서 직원들을 그저 기계 부속 따위 정도로만 생각하니깐요. 전 한국에 있는 지사에 다니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꼭 본사가 아니더라도 괜찮았어요. 지사 발령이 제겐 너무나 절망적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다른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더 좋았죠. 제가 일본에 갔던 건 일본이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으니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해서 그럴까요? 아직까지 성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건 제 업무 스타일과 너무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과 계약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사에서 함께 일했던 한국인들은 달랐죠.
성과를 중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전 몇 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취업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던 순간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3년 정도 열심히 하니까 저는 다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제게 다시 돌아오라고 연락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전 거절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한국에서 기반을 잘 쌓아놨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오라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전 그중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준 곳을 선택하여 이직하게 됐습니다. 한국 지사로 발령난 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느낀 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속에서도 발견할 게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더 성장해 꼭 제 이름을 건 기업을 만들고 싶네요.